저군요. 예. 씌워주십시오. 원하지 않습니다. 예, 어저께 사실은 이제 어저께 동우 형제 얘기가 저도 같이 이제 곧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동우 형제 얘기가 저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었고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하원자매 얘기에서 이제 뭐 전쟁의 서막이라는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면서 아 정말 내 아내를 잘 도와줘야 되겠다. 잘 도와줘서 일로 경제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요. 예. 잘 도와줘야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헌신을 한다는 게 저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의 시간을 주실 때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자매님은 예쁘니까 다 되시는데요. 정말 이제 예쁜 걸 넘어서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동갑이거든요, 저랑. 동갑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요. 앞으로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그죠? 네. 자,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면 토목이라는 직업은 아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1차적인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견디려고 시설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이제 좀 이용하기까지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토목 기술자가 필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도 목사님처럼 저도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가수 하려고요. 토목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삽질 있죠, 삽질. 삽질과 노가다가 있는데 노가다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명박이가 제대로 삽질을 하는 바람에 충격이 아주 큽니다, 지금. 저도 이제 현장에서 삽질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형자매만 아는 비밀이지만, 제가 옷을 벗으면 이 노가다 근육이 좀 있습니다. 삽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곧 목사님을 모시고 자매분들이 어디 걱정을 하셨다던데 목사님 배로 들어가게끔 제가 한번 시간 마련을 보도록 하고요. 자, 토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자연의 어떤 재해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천이 범람하면 제방을 쌓는다든지 아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니까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벽을 쌓아서 이렇게 지킨다든지 또는 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농부에 물을 대게 한다든지 농지를 개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부 토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도로의 보도블록, 차다니는 도로,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부터 해서 가로수, 보도블록 까는 거, 그 다음에 공항 있죠. 뭐 신공항 가덕도에 만든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공항,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배가 닿는 항만시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물이 다 나오죠. 수돗물, 상하수도시설도 다 토목이 한다.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댐 건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친환경 공원 조성 같은 것도 저희가 토목이 합니다.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지나가시다 보면 막 땅 파고 있고 안전모 쓰고 시커멓게 막 이렇게 막 거칠 일하는 사람들 다 저희 친구들이고요. 또는 뭐 예전에는 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제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토목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토목 일에 대해서 지금 명박이가 한 삽질 그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토목 기술자로서 굉장히 저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교량을 설계를 할 때 뭐 DB24라는 하중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요. 48톤의 중량의 차가
우리나라에 있는 덤프가 최고로 짐을 실었을 때 48톤입니다. 48톤의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1등 교량입니다. 근데 성수대교는 1등 교량이 아니에요. 성수대교는 2등 교량입니다. 35톤의 하중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왜? 돈이 없어서. 1등 교량을 만들려면 돈이 더 들겠죠, 그죠? 2등 교량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전율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설계에는 안전율이 1.8배에서 2배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설계에서 안전율이 한 1.8배에서 2배이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덤프들이 그렇게 짐을 많이 쓰고 과정들이 막 다닐 때 견뎠다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지관리,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사실은.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죠, 그죠? 지하철 관리 잘 하고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재료 콘크리트에 대해서 잠깐만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재미없나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재밌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제 앉고 있는 이 자리를 저희가 이제 슬래브라고 합니다. 슬래브. 이 하중이 있겠죠, 그죠? 이 하중도 이게 강당이다 이러면은 하중치가 얼마 들 것이냐? 강당이 아니고 도서관이라도 책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럼 하중을 얼마 들 것이냐? 그래서 기준을 하중 기준을 다 잡습니다. 그 슬라브에 얹어지는 하중이 이 보가 맞습니다. 보가 노출되어 있죠, 그죠? 이 보의 하중이 기둥으로 갑니다. 기둥에 내려간 하중이 땅에 있는 지면으로 갑니다. 땅에 있는 지면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 밟고 다니는 폭신폭신한 땅이 아니고요. 기초는 연한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땅땅한 땅이 나오면 실험을 한 다음에 되겠다 하면 바로 기초가 올라오는 거고요. 땅땅한 땅이 안 나오면 땅땅한 땅이 나올 때까지 말죽을 받습니다. 예, 죽으라고 받습니다. 예, 나올 때까지. 그래야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콘크리트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 속에서 좀 구하기 쉬운 석회석이라는 가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요. 거기에다가 강모래와 강자갈을 석회석 시멘트죠, 석회석을 이렇게 하면. 갈아서 물과 섞어서 적당히 배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수화열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저절로 굳어서 저절로 흩어지는 시간이 10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사용 연수를 볼 때 한 40년을 잡아요. 안전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해지느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240강도를 씁니다. 1cm 제곱에 240kg을 얹어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80kg이니까 38, 24. 3명이 1cm 제곱에 올라섰을 때 견디는 하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 있는 단단한 돌 있죠. 맞으면 굉장히 아픈 거. 그런 것들이 한 100, 한 8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240짜리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고층 아파트 올라갈수록 하중을 기둥이 굉장히 많이 받겠죠. 1000까지도 만들어냅니다. 800에서 1000까지. 그럼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거 가져올 거 그랬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보가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휘려고 그러겠죠. 그죠? 휘려고 하면은, 위에는 안으로 오므라들리는 압축 응력을 받아요. 그죠? 압축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힘은 충분히 콘크리트가 커버를 해요. 근데 밑에는 늘어나려는 힘을 받겠죠. 인장 응력을. 인장 응력을 콘크리트가 커버를 못해요. 아쉽게도. 압축 응력의 1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철근을 넣는 겁니다. 철근은 굉장한 인장 응력에 굉장히 견딥니다. 4,000kg을 견딥니다. 1cm 제곱에 4톤을 견디는 거죠. 4톤을. 이제 SD40이라는 강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굉장히 설계를 계산을 많이 해서 공학적 이론을 거쳐서 콘크리트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막 공사하고 있죠. 짜증나죠, 그죠? 왜 뭐 하는 거야? 왜 생땅을 또 파고 또 파는 거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거는, 뭐,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은 차가 다니는 차도에 두 가지 포장을 주로 쓰는데요. 장단점이 이제 서로 있긴 한데, 아스팔트는 재료가 원유가 들어옵니다. 그죠? 원유가 들어오면 항공유,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 A, 벙커 B, 벙커 C, 벙커 D가 있습니다. 그죠? 벙커 D가 있죠? 네. 벙커 F가 있습니까? 벙커 C를 씁니다. 아, 예, C. 예, C가 있습니다. 남는 건 찌꺼기에 남겠죠, 그죠? 그 찌꺼기를 거기도 다시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와서 생산할 때 온도가 140도 이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 121도 이상, 1차 다짐을 할 때 뭐 80도 이상, 마무리 다짐 때 60도 이상으로 온도를 딱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해낸 거예요. 그렇게 다진 게 아스팔트예요. 본드입니다, 본드. 얘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침투가 되어버리면 이 본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내용수명이 5년 내지는 10년, 길게 잡으면 10년밖에 안 돼요. 5년 내지 10년 안에 계속 이렇게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가 가다가 이렇게 좀 밀려있거나 좀 그레이 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거는 그런 이유인데 꺼져있다. 그럼 이제 다짐 시공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죠? 다짐 시공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하지 않고 미포장 상태로 한 15년 내버려둡니다. 계속 아스팔트가 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을 계속 다집니다. 윤화종에 의해서 자연 다짐이 되게끔. 사람이 이렇게 딱 밟고 한번 밟는 충격 하중이 1톤입니다. 1톤. 사람이 이렇게 밟는 다짐도 굉장히 다짐이 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진 상태에서 전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내두면 이제 포장만 그렇게 푹 꺼지진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근대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얘기가 산으로 갑니까? 미리 경고를 했어요. 제 얘기는 오늘 강의는 감동 없습니다. 얘기가 조금 산만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주영이가 현대건설, 돈까지 더 빌려왔어요, 박정희가. 야, 고속도로 필요한데 누가 불러? 내가 해볼게, 내가. 정주영이 손 들었어요. 네가 하나 해라, 그러면. 네. 그 이제 교보고속도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정주영이 위인전인가 이런 거 보면은, 박정희가 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언제까지 그거 다 포장해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판에다 까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쫙 깔았답니다. 그러니까 헬기 타고 박정희가 쭉 가면서 좀 보고, 포장 다 해놨네. 잘했어, 돈 줘. 그걸 잘했다고 올려요. 사기꾼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지금 처음에 들어간 돈이 지금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17배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못해놓으면 사대강처럼 처음에 잘못해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고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구청으로 바로 전화하십시오.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해서 잠시 이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영은 어딥니까? 영? 예. 정답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토목공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공간에. 물이 있으면 차가 잘 다닐 수 있나요? 도로나 택지나 어떤 시설물을 할 때 배수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값으로 레벨을 정합니다. 절대값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영은 어디냐면은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입니다. 전 세계 영은 어디냐면 중력이 일정한 가상의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이 전 세계 영보다 29.1m가 높아요. 29.1m? 네, 29.1m가 높아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이 우리나라 영이고요. 그거를 전국에 이렇게 이제
15km마다 1등 수준점, 10km마다 2등 수준점, 5km마다 3등 수준점을 다 내려놨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근처에 도군점 대장을 좀 내주세요. 이러면 1,000원 주면 줍니다. 사진하고. 그 점에 좌표값하고 레벨값을 줍니다.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 측량값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는 거.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상습 침수 교육이 존재하는가? 예전에 나는 뭐 처음 살 때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안 보였는데 왜 지금 물이 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롭게도 이 흙이라는 게 우수가 떨어지면 흡수를 합니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서 건기가 되면 서서히 내뱉습니다. 산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곡이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비가 왔을 때 머금고 있다가 내뱉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도로 포장하고 주차장한다고 포장하고 이 포장 재료들이 불필수층이에요.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하수한 걸 다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 계속 포장을 다 해버리니까 물이 못 잡아주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모여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고요. 원인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하수 광거, 물이 빠지는 광거를 대사 설계를 할 때 과거 50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의 평균치의 80%를 적용합니다. 그거보다 더 오면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도쿄는 지금 일종으로 내려가지고 지하에 거대한 정규를 만들어놨습니다. 도쿄가 해수면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걸 모아놨다가 비가 안 올 때 이제 방류를 하게 되죠. 해운대도 그걸 해놨습니다. 해운대. 근데 토목이라는 직업이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보람을 가집니다. 공공시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좀 잘 사는 동네와 챙겨야 할 동네와 뭐 안 챙겨도 되는 동네를 너무 구분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 계속 좀 이렇게 자기 집안의 시설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는 계속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투표 잘하세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주위 사람들 5명씩 좀 이렇게 좀 투표 좀 잘하게 만드세요. 좀 바꿔봅시다. 예, 토목 얘기는 다 대충 이렇게 하고요. 이제 노가다는 말을 잠깐 하겠습니다. 노가다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쓰면 안 되는 얘기예요. 노가다가 일제 이제 강제 침공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철도를 수탈하기 위해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넣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강제로 녹역을 시켰죠. 강제징용을. 거기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겠단 말이에요. 막 있고 막 가정이 그립고 뭐 이렇죠, 그죠? 그 움집이 도가다입니다. 일본말로. 그 도가다가 노가다가 됩니다. 노가다라는 말은 굉장히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일본 도가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 인상이 험악하거나 성격이 거치잖아. 일컫는 속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네. 한번 쳐다보세요. 있군요. 그래서 노가다라는 말은 상당히 쓰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토목 건설이라는 일 자체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대 때 좀 시작이 됐던 일이라 일본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처음에 저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 이상한 일본말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당구장에서 일본말 쓰지요? 이상한 일본말. 쓰지요? 예. 저희 국어 선생님이신 우리 하는 목사님 모시고 일본말 이제 쓰지 맙시다. 당구장에서. 그죠? 일본말 쓰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한글로 바꾸냐. 이거는 우리 자자가 공인하는 우리 당구계의 실력파 우리 용준 형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준 형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줄 겁니다. 한글로. 됐지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토목 얘기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제 3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저에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맑은물 교회에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여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3년여가 아니고 2년여가 더 넘었네요.
저에게 이제 삶을 좀 돌이켜보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적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 이전에도. 어떤 것들이 있었나 생각을 떠올려보니 제가 유년기에 그 부산의 반송이라는 좀 도시 외곽에 민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년기에 그 언덕 위에 이렇게 그림 같은 그런 동남교회라는 교회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동남교회에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근엄하게 눈썹이 되게 있으신 분이셨는데 보통한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시고 근엄하게 계신 모습이 사실 그때는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 한번 크리스마스 때 과자 준다고 가서 과자를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가는 게 굉장히 양심에 저는 찔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으러 가자고 가면 준다고 친구들 막 이야기할 때 정말 미안해서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릴 때 저를 아주 좋아해 주시던 동네 할머니가 조시 할머니라고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하얀 저고리 이렇게 치마를 입으시고 단하게 머리를 띠고 족대를 하시고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 모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동네에서는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할머니의 선한 인상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직도. 그리고 중학교 때 그 동기였던 그 동남교회 목사님 아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표정이었어요, 항상.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들이 조금 기억이 나면서, 어쨌든 그 친구 앞에서 말수가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생물을 가르쳤었는데, 교회 장로셨습니다, 교회 장로. 그래서 조종례 시간에 한 5분 정도 명상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명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에 아버님이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신다고 집에 계셔야 된다. 아버님 지금 살아계신다고 이걸 이겨내시고. 근데 이제 병원으로 집에 요양만 하셔야 된다고 판정을 받고 어머니 부엌에서 늘 우시고 어느 날 저희 이봉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죠. 아버님 돌아가신다 하니까 이봉 누나가 저는 그때 이봉 누나 처음 봤습니다. 제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하시던데 어쨌든 저에게 이제 이봉 누나도 있던 거죠. 그런 충격들에서 방황을 좀 하고 있을 무렵 고3 때 이런 조종례 시간에 명상의 시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딱 3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와가지고 제 짝이 이제 바뀌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 저는 그 편지를 그냥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면 보시겠지 하고 이제 청소한테 쓰레기통에 같이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짝이 이제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제가 온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대학 입학할 때까지 다녔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얘기만 듣고 다 내용을 모르죠. 모르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정을 주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는,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연극을 했었는데요, 동아리로. 토목이라는 공부도 좋았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연극이 더 좋았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이제 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철학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연극을 생각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연극적인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학생운동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키가 커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운동 하러 가면 제가 깃발을 들었거든요, 깃발. 중학생 깃발 들었는데 저만 잡으러 와요. 근데 제가 그때 달리기 정말 잘했거든요. 지구력이 좋았어요, 저는. 순발력은 안 됐는데. 그럼 깃발 들고 막 도망가다가 다시 모이려면 깃발이 제일 처음 가야 돼요. 예,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도 깃발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30대 초반의 현장에서 토목의 선배를 만납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태국에 선교 활동하러 가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토목하시는 분인데 인상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말도 정말 험악합니다. 심심하면 벤치로 이빨을 뽑느니 치과의사도 아닌데 그런 얘기로 늘 겁을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저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갔죠. 그냥 두려운 마음에 갔죠. 안 오면 또 이빨 뽑는다 해서 불할까봐. 갔더니
형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도 너무 예쁘고 동민이하고 이랬는데 형수님이 너무 좋고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형수님 이야기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도 잘 얻어먹고 그래서 뭐 객지에 있으니까 제가 자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친해지게 되고 이분이 갑자기 그 하는 일을 다 접고 선교를 하러 공부를 갔다 오신 다음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제가 이 맑은물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전화를 했습니다. 태국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꼭 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되셨음에도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제 소영자매를 만납니다. 39에. 그 소영자매를 만났는데 소영자매는 저는 저 기독교 신앙인 줄은 사실 몰랐고요. 처음에 만났는데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 거죠. 소영자매. 소영자매 아시지만 저렇게 안 예뻤습니다. 그때는. 예뻤습니다. 네. 어쨌든 저 친구한테서 풍기는 그 향기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좀 그때는 이제 잘 모를 때니까 이상한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떡하나 정말 자기만은 이기적인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 반으로 제가 교회를 가겠다 했습니다. 저한테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매는 기다려준 거죠. 저를. 제가 먼저 교회를 가겠다 해서 진리로 자유케하는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도 이렇게 계셨던 연령층은 뭐 제 또래는 별로 없었지만 그 분위기가 일단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진리로 자유케하는 교회가 이제 조금 잘 안 되고 교회를 저희가 찾던 중 제가 그때 이제 하복사님이 진리로 자유케하는 교회 저희들 거기서 연합 예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하복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기억이 나서 제가 거기를 가자 했을 때 소영자매가 처음에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좋지. 가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안 된다. 결혼 안 했는데 그 가서 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게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 없던 저를 자매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맑은 물에 와서 어쨌든 뭐 초심자 교육을 하고 지풍 삼기를 하고 해서 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고 소영자매와 이렇게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 맑은 물 교회에 오므로 해서 제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제자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또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려운 어떤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계신 게 저는 정말 좋고요. 정말 존경하고요. 제가 이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주위에 이제 걱정들을 좀 합니다. 소영자매도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걱정을 할 겁니다. 저 난데없는 친구는 뻘쭘한 저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와서 나이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어떤 뭐 신앙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사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좀 가족적인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오는 게 너무 기뻤고요. 작년 수련회 처음 갈 때는 사실은 잠깐만 고민했었어요. 사실. 성장에도 그때는 없었고. 근데 올해는 수련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오고 싶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진짜 여러분들께 저희 그 교회 성도분들께 정말 이런 훌륭한 공동체를 잘 꾸려가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고하겠습니다. 예고. 예, 뭐 이쪽 치워주시고.